네, 대학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스에 풀어주는 남자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지대 조동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죠. 네. 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거 끝나고 나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시고 이제 좀 있으면 학기 말고사니까 좀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금방 학기 말고사 옵니다. 네. 네. 오늘 61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사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법원에서의 재판이 아닌 중재 제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중 상사 중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여기 이제 그 중재 보면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아닌 이렇게 힌트가 있죠. 네. 사실 그 법원에서 재판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절차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좀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뭐 재판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거면은 해결하는 게 더 낫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중재 제도가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이제 자끼리 이제 서로 좀 뭐 문제를 푸는데 지는 쪽에 뭐 페널티를 갖다 뭐 8 부러뜨리게 뭐 했다 하면은 그게 사실 약속인데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재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없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그 독점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또는 상표 분쟁,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 관계 뭐 이런 쪽은 조금 이게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봅시다 지금. 그래서요, 그 상사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 합의에서 시작하는데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국제 상사 중재지, 그러니까 장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간의 어떤 상거래에서 이제 중재지로서 서울 뭐 한다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고요. 네 번째를 보면은 중재에 적용될 법률과 중재지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사 중재 결과 불복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여지가 늘 열려있다. 그래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재라는 건 하나 이제 간편한 어떤 이제 편의장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전폭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만 한다면은 상사 중재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있죠. 네, 그래서 금방 예를 들었지만 꼬마들 옛날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뭐 8% 드리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이에요. 여기 이제 증권 관계되는 거, 두 번째 이제 그 독점 여부 판단하는 거, 상표권 이런 거는 이제 중재 제도로서 해결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으로서 판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62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초기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저임금을 무기로 제조업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점차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임금도 오르고 성장도 둔화되는 시점을 갖게 된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 네, 뭐 지금 이 지문을 보시면서 대학생 여러분 금방 중국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처음에는 값쌌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갖고 용어는 이제 루이스의 전환점을 얘기합니다. 전환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값싼 모든 게 이제 비싸지는 걸 이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이코브는 여기 이제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J는 뭐죠?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처음에는 기대했던 것이 바로 안 나타나고 내려가는 거를 지나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를 좀 예를 들까 생각해 봤는데 세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세일. 세일은 뭐죠?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팔았을 때 도리어 수입이 줄어들어요, 지금요. 맞아요. 네. 그런데 뭐냐면 이제 수요의 대체 탄력성, 다시 수요 탄력성이 일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팔려서 판매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이콥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그 환율 쪽에서 평가절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평가절하를 하면은 우리 물건이 싸지잖아요. 달러 표시했을 때. 네. 그래서 하나를 팔면 도리어 달러 표시 수입이 줄어들어요, 지금. 하지만 뭐죠? 종전에 하나 판 거를 만약에 3개를 팔았다면은 1달러가 이제 3개면 3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사실은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표시로 해서 싸지니까 하나를 팔았을 때 손해야. 그래서 싸졌으니까 더 팔리기 때문에 가격하고 수량을 곱한 전체 판매 수입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J 커버가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평가절하 했을 때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죠? 달러 표시화된 수출품의 가격이 싸져서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팔리면서 수입이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J 커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85년대 뭐 여러 번째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뭐 플라자 협약 아시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250엔이었어요. 1달러. 무지하게 그 달러가 힘이 셌는데 한 1년 반 만에 한 150엔으로 떨어졌죠. 250이 150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그 수출이 잘 안 돼서 미국에서 그래갖고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좀 기다리자 시간을 좀 갖고 그러면은 이제 서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붙여준 것이 이제 J 커브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다음은 63번 문제입니다. 회사가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얻게 되는 장단점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자금 조달하려면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또 하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네. 뭐 후자는 아시겠지만은 뭐 유상증자가 되는 건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그렇죠? 요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1번 보면은 그 사채를 발행하면 재무조가 악화될 뭐 우려가 높아지죠. 이거는 뭐 그렇죠. 바이 데피니션 이제 부채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채를 발행하면은 회사 적자가 발생해도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원래 사채가 그건 아주 엄격한 조건을 미리 공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 회사가 잘 안 굴러간다고 사채를 상환 안 하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무조건 뭐 장사가 안 되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했다면 그건 뭐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 부채가 바로 자본안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사채는 경영권에 대한 위험 없이 장기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분이 이제 묽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증자를 하면은 이제 처음에 그 주식을 발행한 쪽에 지분이 좀 묽어지잖아요. 우리가 묽어진다고 그러죠. 이게 지분이 떨어지는데 지분율이죠.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경영권에 대한 위험 없이 장기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사채 발행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해서 사채 총액을 모두 인수하게 하는 방법을 총액 인수란다. 맞습니다. 이거를 뭐 사채를 발행하지만은 실제 그걸 어떻게 발행하겠어요? 남한테 위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증권회사한테 이거를 당신이 다 총액 인수해라. 그래갖고 그 증권회사로 돈을 받고 그러고 증권회사는 뭐죠? 이 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렇죠. 그 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증권회사가 두둑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두둑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채를 발행할 때 여러 연관되는 그런 뭐 기관들이 다 이렇게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행하는 쪽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이제 조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총액 인수를 해준 쪽에서 뭐죠? 대행을 해갖고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지금요. 네. 4번 문제입니다. 제시문에 대해 친구들이 대화하고 있다. 제시문의 취지와 일치하는 견해를 모두 고른 것은? 네, 뭐 이거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죠. 상생, 동반성장. 그 뭐 취지는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원칙적인 그런 거에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방법론이죠.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동반성장이 되고 상생되겠는가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누구 거를 무슨 뺏어서 나눠주면서 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은 그거는 뭐죠? 부작용이 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반성장과 상생도 어떻게 하면은 친시장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문의 취지하고 이제 어긋나는 이제 보기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대응 한번 좀 읽어보시죠. 그러면요. 네. 정부가 관련 단체들에서 전시성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6, 70년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해 상생을 독려하는 방식은 상생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뭐 이건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지문대로 하면 60년, 70년대 정부가 무슨 뭐 탑 세우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것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부 조직에다가 뭐 상생 협력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로 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웅군이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 상생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저는 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에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미호, 정부가 여러 정책을 통해 대기업의 이익을 줄여 중소기업의 그 이익을 이전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한다면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배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물론 뭐 결과는 그렇죠. 이게 결과의 평등주의죠. 사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은 지문대로 하면은 대기업의 이익을 줄여 중소기업의 이윤을 이전시킨다. 이건 뭐 어떻게 이걸 강제로 뺏기 전에 가능하겠어요? 보면 말이죠.
뭐 월급도 뭐 대리하고 뭐 과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뭐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익공유제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익을 공유될 성질은 아니에요. 네. 월급을 공유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럼 답안지도 공유하죠.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전혀 이제 미호 얘기는 아니죠. 네, 네 동주요. 네. 동주, 부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된다는 접근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를 줄일 수도 있다. 오크는 이를 구몬한 양동이에 비유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한 대로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GDP는 분배가 아니라 생산 개념이란 말이에요. 부가치 합한이에요. 따라서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걸 그대로 기본 컨디션으로 하고 나눈다면 누가 더 가졌을 때 누가 덜 갔지만은 GDP는 이게 생산 개념이란 말이에요. 뭔가 새로 만든 총합으로서 부가가치 총계가 바로 부가가치 총계로서의 GDP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하면은 이제 어떤 씨름 선수가 튼튼해서 누가 아픈 게 되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오픈의 구멍난 양동이는 뭐냐면 이제 샘물을 옮기는데, 옮기는데 정부가 부자의 샘에서 가난한 샘으로 양동이나 물을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 뭐죠? 양동이 구멍이 뚫려서 샌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해인이요. 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배분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이익의 배분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 진짜 참 이름같이 참 저거네요. 아주 이쁜 얘기를 했네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격차를 줄이는 건 맞아. 하지만은 정부가 분배 자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예요? 다른 어떤 우회로를 찾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익의 배분보다는 이익을 어떤지 만들 수 있는 어떤 세팅을 갖다 이거를 좀 전열을 좀 뭐랄까 좀 정비해 준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기술 이전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뭔가 대기업 중소기업이 좀 협력을 유도하는 이런 어떤 뭐죠 그 세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 지금 지문의 어떤 이제 취지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65번. 1989년 구소련을 비롯하여 동유럽의 계획 경제가 무너지던 바로 그 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 통계집에 따르면 동독의 1인당 소득은 서독의 1인당 소득보다 높았다. 그리고 동독의 1인당 소득이 일본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무엘스는 1989년 경제학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소련 경제는 명령 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이런 통계나 주장을 믿지 않는다. 그 통계집 작성자들과 사무엘스는 경제적 번영을 위해 무엇인가 필수적인 것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65번은 진짜 중요한 문제 같아요. 중요한 문제. 뭐냐면은, 폴 사무엘스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5점을 남겼어, 5점을. 뭐냐면은, 참, 하예크 같은 분들은 뭐냐면,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될 거다라고 이제 예견했고, 네. 미제스는 아주 1920년대부터, 그때 붕괴는 안 했지만은, 그 안에 내부 어떤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계산 논쟁이죠. 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희소가치가 반영되겠냐. 따라서 모자람을 더 쓰고 남는 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소련이 무너지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소련의 계획 경제는 굴러갈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폴 사무엘슨이에요, 지금요. 그래갖고 이 폴 사무엘슨이 왜 이런 실수를 했냐. 바로 통계의 어떤 믿음이 잘못된 거죠. 이대로 하면은 이제 동독의 1인당 소득이 일본하고 소득보다 높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뭔가 국가가 잘 계획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자원 배분에 어떤 개입을 하면은 그 자체도 굴러가는 한 방법이 아니겠냐 얘기를 했는데 뭐를 놓친 거죠? 전부 다 가짜 숫자가. 이게 사실 사회주의 통계라는 건 다 가짜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저도 옛날에 그 하나 이제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통독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독일이 너무, 그러니까 소독이죠, 이제. 그 당시에 너무 동독에 대해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높으냐? 딱 두 가지가 있어. 폭스바겐 비틀 아시죠? 아니면 자동차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니까 지분도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고 자동차 있는 거야.
따라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낙원이라고 생각한 거야, 낙원이라. 그래갖고 뭐 트랜지스터 한 대 무슨 500만 원 예컨대 보면은 GDP 생산 그 좀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폭스바겐 무슨 뭐 진짜 좀 미안하지만 캐딜락 이상의 어떤 그런 식으로 이게 과장되다 보니까 과장되다 보니까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GDP만 보는 거니까 이건 전부 다 노동 가치설에 따라서 계산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인풋으로서 노동이 얼마큼 들어갔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비용 조건으로 본 그런 이제 그 생산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무죄 과장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5번에 그 시장 제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평가된 어떤 그런 국민소득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짜 숫자로서의 생산 국민소득에 현혹된 나머지 불과 5개월 전에, 5개월 전에 넘어가는 걸 못 봤죠. 네? 누가? 거장이. 당연히 넘어가는 소련을 갖다 이제 그런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면 네 번째 계획을 담당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건 뭐 엉뚱한 얘기죠 보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 5번입니다 지금. 네. 66번 문제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에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 가율이 아래 그림과 같이 상승하고 있다. 전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 전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주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2004년도에서 2006년도, 8년도 뭔가 좀 안정되다가 이제 다시 뭐죠?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이제 두 가지겠네요. 하나 이제 사는 거, 하나 빌리는 건데, 이제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의 이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 얘기하는 건데, 뭐 금방 지문에서 이제 나와 있듯이 그 아파트 값이 이제 뭔가 하락할 거다 하면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제 이동하는 거죠, 바깥으로. 그렇지. 누구도 뭐냐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다. 따라서 집을 안 사고 대신 뭐죠? 전세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맨드 커브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전세 수요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니까 소위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수량과 가격이 동시에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전세 가격이 뭐죠? 올라가는 건데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건 뭐에 대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집값에 비해서 전세값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제 지문에 보면은 수요의 비탄력성 이건 약간 이건 함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자체는 뭐죠? 비탄력적이지만은 우리 여기서 보다시피 전세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1번 같이 수요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5번이 왜 답이 아니냐면은 앞에 이제 비탄력적인 거를 우리가 보면은 수요량 감소가 가격 상승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제 비싸지니까 뭐죠? 수요를 줄이는데 비탄력적이라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생각보다 적게 수요량이 줄었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수요가 비탄력적인 거라는 건 맞는 얘기지만은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어떤 세팅,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값이 안 올라갈 거다. 따라서 전세를 원해서 전세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균형점을 우리가 본다면은 1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집값에 대비시킨 전세값의 비율로서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67번 다음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아래 보수표를 보고 바르게 판단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이제 이게 뭐 내시 균형, 우월 전략 균형, 파레토 최적인데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보면대를 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보면대를 좀 비춰주시면 저도 좀 이거네요. 이거 잠깐만요. 좀 잘못됐고요. 지금 이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비춰주시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나? 그러니까 요걸 보면 되겠네. 이렇게 뭐 보고 말씀드리죠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표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재밌지 않아요? 애정 고백 게임. 네, 좀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남녀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밀당을 하는 겁니다. 밀고 당기듯이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A군하고 이제 B양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A군이 애정 고백할 수가 있고 새침대에서 상대가 뭐죠? 원하면 이게 맞지 못해서 그냥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레프트 라이트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양도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이제 애정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편이 뭐죠? 뭐 애정 고백하면 이제 맞지 못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 새침대기 전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업앤다운을 했고 이 B는 이제 레프트 앤 라이트를 했고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여기 이쪽을 우리가 플레이어 1으로 얘기해요. 플레이어 1. 여기 이제 플레이어 2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플레이어 1이야. 그래서 여기 뭐죠? 앞에 숫자는 B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여기 지문들을 하면은 하여튼 뭐 그 연애를 할 때는 뭐 좋죠. 상대가 특히 이제 날 좋아한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내 자존심도 살고 뭐 좋으니까 맥시멈 100인데 애정 고백하려면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뭐 화장도 다시 고쳐야 돼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남자도 뭐죠. 넥타이도 좀 새로 매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의 비용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오프 매트릭스도 잘 설계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죠. 그리고 이제 서로 새침대도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이제 서로 싱글이니까 이제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상대 고백하고 나는 마지 못해서 거기에 뭐죠? 화답한 형태로 해서 사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매트리스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먼저 여기 애정 고백을 해요. 애정 고백. 그러니까 뭐냐면은 A군이 레프트 전략을 이제 취한다고 봅니다. 레프트. 그러면은 B형은 뭐죠? 둘 중에 하나는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주어졌을 때 뭐죠? 자기가 업 가면 70이고 다운 가면 100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높죠? 지금 당연히 다운이죠. 그렇죠? 네. 따라서 두 개 중에 높은 데다가 줄을 걷어 지금요. 그죠? 그렇게 한 거고. 두 번째, 그 A군이 항상 뭐에 지금 애정 고백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이제 또 다른 전략이죠. 가능성보다도 새침대기를 하면은 이런 전략을 택했을 때, 그죠? 누가 A가 그러면은 이제 그 B양은 업앤다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뭐가 더 높죠? 자기가 30% 70에서 70이죠. 그래갖고 이제 밑에다가 이제 이 바를 친 겁니다. 70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린 다 했고 이제 거꾸로 보면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A군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B양이 애정 고백을 하면은 애정 고백하면 뭐죠? 자기는 이거를 뭐죠?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네. 그렇죠?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둘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뭡니까? 70보다 100이죠.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70보다 100이 높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언더바를 이제 한 거죠. 보면. 그렇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B양의 마지막 이제 전략으로서 이제 있죠. 다운을 선택했을 때 나는 뭐죠? 나는 둘 중에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L과 이제 R이 있는데 상대가 다운을 갔을 때 나한테 유리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레프트보다 다시 라이트보다 레프트가 되죠. 그렇죠? 왜? 30보다 70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가 두 개가 있는 거는 어디죠? 여기하고 여기죠, 보면. 그러면은 이 바가 두 개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서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전략을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서로 뭐죠? 리스판스 하는 것이 서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안정된 상태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벗어나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전략의 어떤 그 짝, 그죠? 짝이 뭐죠?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시 균형이 이제 두 군데가 된다 그럽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쪽이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새침대기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 새침대기가 되고 고백을 하고 이런 쪽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뭐 현실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면 누가 뭐 먼저 하면은 동시에 애정 고백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동시에 새침대기는 또 그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상식대로 풀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논리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다미넌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대 전략이 주어졌을 때 내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사람을 바꿔가면서 뭔가 페어가 됐을 때, 그렇죠? 페어가 된 걸 우리가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찾으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야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보면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하 어떤 이름 하하인데 하하 어라 내시균형은 두 개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설명한 게 있으니까 뭐 보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정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